안녕하십니까. 공업화학 2 1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화학 2는 미리 앞에 이제 수업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학 1 수업을 하게 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로 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는 1차시, 2차시, 3차시로 되어 있죠. 각 차시는 25분 수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화학연구의 핵심에 대해서 배울 거고, 화학연구의 핵심에 대해서는 크게 4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초적 정의를 배울 거고, 이제 정의가 끝나면은 일반 이제 자연과학에서 만드는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측정을 하고 나서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모형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측정이 끝나면 이 측정된 결과치가 얼만큼 신뢰성을 갖느냐,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위한 유효수자 개념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몇 가지 기초적 정의인데, 화학은 물질과 그 성질 및 물질의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물질과 그 성질 및 물질의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3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면은 물질을 연구한다. 그리고 물질의 변화를 공부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환되는 에너지를 연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화학은 크게 3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3가지의 공통점은 다 물질을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뭘로 물질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물질의 정의에 대해서는 질량과 부피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 행성, 나무, 의자, 교수, 학생 등이 우주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고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 있죠. 뭐 앞에서 컴퓨터, 책상, 의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탠드, 이런 것들 다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조성이 있는데, 조성이라고 하면은 물질의 시료를 구성하는 순물질들의 종류와 양을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물질의 시료를 구성하는 순물질의 종류와 양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책상을 예로 들면은 우리 강의실에 있는 책상은 나무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책상이 될 거고, 책상을 이루는 조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나무와 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종류를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무와 철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20%, 철이 8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성으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책상의 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질은 각 순물질들의 독특한 본질을 주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나무와 철을 예로 들면은 나무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다. 뭐 철은 불에 타는 성질 말고 불에 안 타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나무는 뭐가 있을까요? 형체가 부러진다. 그런데 철은 구부러진다. 이런 게 성질이라고 하겠죠. 성질에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성질은 다른 물질로 변화나 상호작용 없이도 스스로 발현되는 것으로 어는 점, 끓는 점, 점도, 전도성, 밀도 등이 있고, 화학적 성질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없거나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과 관계되며 인화성, 부식성, 상과의 반응성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큰 차이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없는 것은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상호작용이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변화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전후죠. 전후에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화학적 변화이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반응을 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은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로 따져서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색, 어는 점, 끓는 점, 전도성 이런 거는 자체에 다른 애들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인화성은 불에 타는 거죠. 그 불에 타야 되니까 공기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조성의 변화 없이 그 물리적 상태를 바꿀 때를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 화학적 변화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할 때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고 나서 물리적 형태만 바꾸는 것을 물리적 변화. 그런데 물질 자체가 아래에 다른 물질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얼음이 물로 되는 게 물리적 변화고, 화학적 변화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앞에서 인화성이라 했으니까 연소 반응을 나타내면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불에 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소와 산소가 아니겠죠? 뭐 H2O나 이런 걸로 변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졌으니 화학적 변화, 얘는 형태만 바뀌었으니까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변화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 봤던 물이 얼음으로 얼리고 다시 물로 되고 다시 수증기로 되고,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되고 다시 얼음이 되는 거, 이게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도 아직도 얘네는 다 H2O라는 물질로 조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H2O가 아닌 다른 걸로 변했어요. CO2나 O2나 뭐 다른 걸로 변했어요. 그러면 걔네는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는 물질 자체가 변했냐 안 변했냐로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고 나면 에너지가 넘쳐, 이거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화학에서 이제 에너지에서는, 화학에서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키네틱스 에너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책이 조금 뭐 표현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 책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는 옛날에 말하는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로 쓰네요. 포텐셜 에너지는 물질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스 에너지로 물질의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T는 토탈 에너지예요.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은 얘가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놨고, 우리가 위치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니까 위치가 높아지면서 추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위로 올리면은 위치 에너지는 커겠죠. 이 추가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텐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상태로 가게 되고,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더 안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고 되어 있고,
추를 높은 곳에서 올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추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똑 떨어뜨리면 얘가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지만 얘를 떨어뜨리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자가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는데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당긴다고 할게요. 그런데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안정한데 얘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불안정해갖고 서로 당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애들을 탁 놓는 순간 얘네들이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놨을 때 얘네들이 달려오면서 부딪힌 건 다시 키네틱스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본 게 요게 보면은 추를 위로 올린 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얘가 다시 떨어뜨리면은 키네틱스 에너지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화학에서는 전하를 쫙 잡아당기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놨을 때 서로 붙는 거는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다시 스테이블하게 되겠죠. 지금 포텐셜 에너지 지금 요 밑에 거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연료로 따져볼게요. 연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에다가 이제 주유를 막 하죠. 그러면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는 건 얘기는 자동차에 기름이 많이 있으면은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니까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거고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다시 배기가스로 나가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소비함으로써 이제 달리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 변하겠죠. 그래서 연료는 그 화학적 에너지가 배기가스보다 높고 연료가 연소하면 그거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일부가 차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또는 잠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는 두 개가 변환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갖고 토탈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는 높은 에너지 상태보다 더 안정하겠죠. 그리고 높은 에너지는 자발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키네틱스 에너지로 가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로 가서 변환될 수 있고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스 에너지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학적 접근 방법, 이제 모형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법칙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총 5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자연과학에서는 관찰을 해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어떻게 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설명하기 잠정적인 제안을 해요. 그래서 가설을 가질 거죠. 예를 들어, 물질이 계속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물질이 계속 떨어지네. 사과가 계속 떨어지네. 이게 관찰이고, 그 다음에 가설은, 물질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떤 중력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가설을 하겠죠. 그리고 실험을 하겠죠. 실험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한 번에 한 변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험 결과가 가설과 다르면은 가설을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맞다. 그럼 모형을 만들어요.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어떤 가정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이 만약에 참값으로 나왔다. 그럼 모형이 되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가설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자연현상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100도 되면 물이 계속 끓는다. 에너지를 주면 끓는다. 그러면은 가설을 뭐라고 하면 에너지를 주면 끓는다고 얘기하고 물과 뭐와 이렇게 쭉 바꾼 다음에
에너지를 계속 줘갖고 물이 끓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아니라 뭐 다른 운동 에너지를 줬더니 물이 끓지 않더라. 이러면은 모든 에너지는 끓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형이 됐어요. 그래서 모형이 됐는데 축적된 실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한 세트의 개념적 추정을 한 다음에 현상과 관련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모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추가 실험을 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가설을 하고 실험을 하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만들고 얘네들을 추가 실험해서 계속 반복되었고 현상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이론이 되는 게 아니라 모형이 된 다음에 추가 실험을 해서 예측한 것과 실험한 값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모형은 총 5가지로 된다. 관찰, 가설, 실험, 모형, 추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돼서 똑같은 결과값이 계속 나오면 이론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하려면 우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가 이제 SI 기본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건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SI 단위는 사실 기억에는 프랑스였던 것 같아요. 원래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탠다드 뭐 인터내셔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했던 것 같고 단위는 총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7개네요.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SI 기본 단위가 7개가 있고 나머지 단위들 우리가 못 봤던 단위들은 이 7개의 단위들을 조합해서 다시 만든 것들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그다음에 전류는 암페아, 물질의 양은 몰수, 빛의 세기는 칸델라죠. 그런데 여기 압력, 그러면 킬로그램당 퍼 스퀘어 센티미터죠.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면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질량과 길이를 두 개를 합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 기본 단위가 있고 그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다른 단위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양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접두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센티미터 있죠? 센티미터는 이제 1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데시미터, 밀리미터, 그다음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펜토미터 이렇게죠. 그래서 1이 기본이 1이 기본이고 그 밑에 이제 10분의 10씩 줄어드는 게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넘어가고 반대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뭐 1다음에 10, 100, 1000인데 데카, 헥토, 키로, 메카, 기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기가바이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얼마예요? 10억만큼 된 거죠. 1 곱하기 10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작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1나노 그러면 10억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로 지수로 표시하게 되면 우선 화학은 큰 거보다 작은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1나노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나노미터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미터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미터가 되겠죠. 나노미터가 아니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되겠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기본 단위는. 그 다음에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를 쓰죠. 그래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물의 어는 점을 0도시라고 하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시라고 한 게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시, 끓는 점을 100도시라고 하고, 이 중간을 그냥 100등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는 0도시라는 말보다는 켈빈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켈빈 먼저 설명할게요. 켈빈을 나타내게 되면은 273.15 켈빈이고
물에 끓는 점을 375켈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을 273V라고 273켈빈으로 정하고 물에 끓는 점을 373켈빈으로 정하고 중간을 100등분한 거예요. 물에 끓는 점도 똑같이 100등분을 했는데 똑같이 기준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화씨는 273이고 여기 32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중간에 나누는 기준이 180등분을 한 거죠. 근데 화학에서는 섭씨보다는 켈빈을 많이 써요. 쓰는 이유는 0도씨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몰 곱하기 0도씨다 그러면 빵이죠. 그러니까 0을 쓸 수 없고 켈빈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겠는데 이게 물질이 줄어들면은 예를 들어 온도가 줄어들었어요.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었을 때 온도를 점점 낮췄을 때 마지막에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0도씨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영도 0도씨는 여기서 물질의 움직임이 없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온도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켈빈, 섭씨, 도시죠. 켈빈, 화씨인데 화씨는 미국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화씨는 212 화씨가 물에 끓는 점이고 32 화씨가 물에 어는 점입니다. 요 단위들은 각각은 다 다르지만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 환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화씨는 잘 쓰지 않는데 왜 그러나요? 라고 하면은 미국의 일기예보가 다 화씨로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품되는 이제 물건이죠.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것들이 화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서 이게 얼마큼 되는지 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값을 잡아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화씨로 이렇게 써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로 다시 도씨로 변환해서 써야겠죠. 자, 어쨌든 켈빈과 섭씨와 화씨를 서로 이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켈빈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온도의 척도이고 절대온도에서는 시작해서 양수 범위로 해요. 그래서 절대온도부터는 1K, 2K, 3K, 4K로 가고 섭씨는 과학적 연구에 주로 사용이 돼요. 과학적 연구에 사용되는데 실제로 순수과학에서는 켈빈을 더 많이 써요. 섭씨는 우리 과학적 연구보다는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죠.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물이 어는 도는 0도, 끓는 점을 100도라고 얘기를 하고 0도 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화씨는 주로 미국 일구예보에서 쓰이고 물이 32도씨에 설고 212 화씨에서 끓는다고 얘기했어요. 180등분 했고 변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켈빈이다 그러면은 0도씨에서 273도씨 3.15 켈빈을 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켈빈을 도시로 바꾼다 그러면 마이너스 273을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씨를 바꾼다 도시를 화씨로 바꾼다 그러면 9분의 5라고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2 왜 32가 더하냐면 물의 0도가 32니까 그리고 화씨를 도시로 바꾼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2하고 9분의 5를 곱해야겠죠. 여기는 5분의 9를 곱하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유효숫자 개념이에요. 유효숫자 개념인데 유효숫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었고 여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여기 보면은 32.33도인데 여기 보면 32.3이에요. 그런데 지금 숫자를 봤더니 이 온도계 뒤로는 32.33333 그 뒤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효 숫자까지는 장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는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만 읽을 수 있고 오른쪽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측정은 더 얼마나 유효 숫자를 갖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갖는데 얘네는 덜 정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각 기기마다 측정할 수 있는 유효 숫자 범위가 있고 그 유효 숫자 범위를 넘어가면은
측정에 대해서 나머지는 불확실성으로 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숫자는 유효숫자 결정 규칙에 따르는데 유효숫자 규칙에서 첫 번째 규칙이 모든 숫자는 유효하다 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리고 다만 소수점 위치를 나타내는 0은 유효숫자로 확인한다는 거죠. 예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나타낼 때 처음에 측정값에 소수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왜냐면 여기 소수점을 나타내는 위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왼쪽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가 0이 아닌 숫자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와 오른쪽으로 있는 모든 숫자가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소수 전후로 숫자로 끝에 나오는 0은 모두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즉 1.030에서 유효 숫자가 4개예요. 그래서 소수점 전후로 나오는 0들은 모두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요 0은 유효 숫자로 보게 되죠. 그런데 50300이라고 했는데 5300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표시하게 됐으니까 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유효 숫자니까 4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점을 안 찍었어요. 5300리터 라고 하면은 유효 숫자 2개예요. 요 앞에와 요 밑에 5300이라는 숫자는 똑같이 5300이지만 하나는 점이 찍혔고 하나는 점이 안 찍혔는데, 점이 찍히면은 점 전으로 나오는 숫자는 다 유효 숫자라니까 4개고, 얘는 점이 없으니까 2개예요. 왜냐면은 왼쪽에서 숫자에 시작해서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5, 3,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2개까지만 유효 숫자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물통에다 이렇게 놓고 물통에다 물을 넣었는데 야 몇 리터야 그랬는데 200리터 정도 돼 라고 하면은 200리터가 될 수도 있고 202리터, 203리터 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200리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0.리터다 그러면 딱 200리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수점을 찍기도 하지만 과학적 표기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유효숫자 정하기 개수가 있어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우선 다음 각 양에 대한 유효숫자 SF라고 하고 0의 밑줄을 긋고 각 유효숫자 개수를 결정하여라. 그리고 D에서 F의 각각의 지수 형태로 먼저 나타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숫자 개수 나타내고 지수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숫자는 소수점에 대한 위치를 특별히 주의하면서 숫자를 세워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풀이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 아까 그 유효숫자 결정하는 법칙에 0이 있는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지 먼저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왼쪽서부터 소수점을 이렇게 쭉 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숫자부터 오른쪽으로 가라 했죠. 그런데 소수점 뒤에 있는 거는 유효숫자라 했으니까 3, 0 2개가 유효숫자겠죠.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1044니까 유효숫자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왼쪽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는 다 유효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A와 B와 C 중에서 여기는 0을 기점으로 교수님 0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유효숫자가 다 유효숫자라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0을 기점으로
왼쪽에 숫자가 없으면 얘네는 다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다 그래도 첫 번째 숫자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숫자가 소수점 뒤째 자리 뒤에서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서부터 유효숫자를 세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건 유효숫자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0이 아니라 여기가 1이다. 1이면은 유효숫자 5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개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이 있지만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다음에 D부터 F까지 해서 지수 형태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지수는 뭐예요? 1, 4.72로 곱하기 10-5승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를 점을 옮겨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4.72로 곱하기 10-5승 이렇게 했고, 이거 볼게요. 576 빵빵 점이에요. 점. 57600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당기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당겼으니까 5.76 빵빵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그리고 얘도 옮겨가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그래서 7.160 곱하기 10의 7승이 되는데, 자, 지수로 나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효숫자가 몇 개냐? 라고 하면은, 얘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소수점이 있다고 하면은, 0이 아닌 첫 번째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라 그랬죠? 4라 그랬죠? 그 4부터 뒤에 있는 게 다 유효숫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유효숫자고, 다음에 여기 점이 여기 있는데 앞에 0이 아닌 숫자가 5니까 5부터가 다 유효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5, 7, 6 빵빵이니까 유효숫자 5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숫자니까 지수로 나타내도 여기 0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F 아까 7개 옮겨왔죠? 7개 왔는데 소수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0이 아닌 숫자 7이 와야 되니까 7.610이고 뒤에 있는 0은 어떻게 돼요? 유효숫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0과 앞에 있는 0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0은 유효숫자가 아니고 얘는 유효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유효숫자 표시했고 유효숫자 결정했고 지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유효숫자가 이렇게 다르면은 유효숫자가 다른 애들을 갖고 어떻게 덧셈 뺄셈을 해야 되냐를 나타냅니다. 뒤에 곱하기 나누기도 나오겠죠. 예를 넣고 덧셈과 뺄셈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작은 측정에서 나온 소수점 아래 자릿수와 같은 자릿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3.59, 23.28이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개 23.58이고 23.28이면 얘는 유효숫자가 3개고 얘는 4개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가 얘는 1개고 얘는 2개니까 작은 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더하면 106.78인데 106.78에서 아까 소수점 뒤에 한 자릿수고 얘는 2자릿수니까 1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0.08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그냥 반올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106.8이 된 게 요거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계산했을 때 106.78로 계산이 되었어도 유효숫자 개념을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쓸 때는 유효숫자 적은 쪽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865.59 마이너스 2.8 하나 둘 하나라고 하면은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기준으로 얘는 1개, 소수점을 기준으로 얘는 4개인데 계산을 하고 나면은 소수점 1개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소수점 하나를 표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반올림 이렇게 하겠죠? 반올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제거하겠죠? 그래서 862.7mm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해야겠죠?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답은 최소한의 개수를 가진 유효 숫자와 같은 개수의 유효 숫자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제로 나온 게 9.2 곱하기 6.8 곱하기 0.377444 했는데 지금 유효 숫자 볼게요. 여기는 점을 기준으로 0이 아닌 숫자가 9부터 나왔으니까 두 개 다 유효 숫자겠죠? 그래서 여기 유효 숫자 2개, 여기 유효 숫자 2개, 얘 몇 개예요? 유효 숫자? 유효 숫자 4개가 되겠죠? 4개. 4개가 돼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했더니 유효 숫자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유효 숫자 6개가 나왔죠? 근데 6개가 나왔는데 둘, 넷, 6개죠? 그런데 유효 숫자 2개를 표시하다가 보니까 요거 반올림하면 싹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답은 최소한의 개수를 가진 유효 숫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유효 숫자 2개니까 유효 숫자 2개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23.0.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자, 유효 숫자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측정의 불확실성을 봅니다. 그래서 정밀성과 정확도와 개통오차와 우연오차가 있는데 정밀도는 재현성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네요. 리프로듀스빌리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관련돼서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하게 되고 정확도는 측정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통오차는 항상 높거나 항상 낮은 값을 말하고 우연오차는 개통오차가 없을 때 실제 값보다 높은 값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은 이제 나중에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군대에 가면은 사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을 땅 쐈는데 가운데 안 맞고 옆에 이렇게 모였어요. 5발 쐈다고 할게요. 그리고 한 사람은 1발, 2발, 3발, 4발, 5발 모였다고 할게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애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한쪽에 몰려있죠. 한쪽에 몰려있는데 거의 총을 쏠 때마다 같은 곳에 맞죠. 얘는 정밀도는 높을 거예요. 정밀도. 그런데 정확도는 떨어진 거죠. 얘는 정확도는 높은데 정밀도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와 정밀도가 다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5개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다 모여있으면 정확도와 정밀도가 같은 거고 여기 한쪽에 몰려있어요. 그러면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떨어진 거고 얘는 정확도는 높은데 정밀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와 정밀도의 차이는 정밀도는 어떤 측정을 했는데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건 정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값이랑 계속 벗어나 있어요.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로 쟀는데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항상 얘는 5kg가 낮게 나온다고 할게요. 다이어트를 해갖고.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계속 작게 나와요. 그러면은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실측값, 참값에 측정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이러면 정밀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개통오차는 뭐냐? 정밀도가 높은데 여기 그림 보면은 얘랑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측정하면 항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시계는 항상 5분 빨라, 5분 늦어. 또는 자를 쟀는데 얘는 항상 1보다 크게 나와. 또는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1kg 항상 크게 나와. 이거는 개통오차예요.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참값이랑 항상 크게 나오거나 항상 작아 나오는 게 개통오차예요. 그런데 우연오차는 뭐냐? 개통오차 없이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개통오차는 어떤 측정기기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항상 나오는 게 개통오차인데, 우연오차는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실험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안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측정빈도, 그러니까 왼쪽이 X축의 측정빈도고, 물질의 양인데, 측정을 했는데 25g을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거고, 측정빈도가 만약에 항상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정밀도 높은 거죠. 정확도 떨어진 거고, 그리고 요만큼의 참값에 나타나는 요만큼의 개통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낮은 정밀도고, 얘에 비해서는 요 값은 정확도 높은 거죠. 그리고 얘는 정확도도 떨어진 거죠. 아니, 요거는 좀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겠나요? 뭐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낮은 정밀도고 평균 참값이 각각이래. 그죠? 왜냐면 요거를 다 평균을 냈다고 치면은 얘 평균과 얘 평균은 비슷하겠죠. 평균 값으로 보겠다면. 그리고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 값에 얘와 얘는 평균 값이 비슷하지만 얘는 정밀도가 떨어진 거고 정확도는 높게 되는 거겠죠. 얘는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 떨어진 거고 얘는 두 개 다 떨어지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화학 첫 주 수업이고,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이제 2장을 나가게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은 LMS 강의를 통해 갖고 질문을 남겨주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